우루과이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Nada vale más que la vida, luchen por la felicidad. Y la felicidad es darle contenido a la vida y rumbo a la vida y no dejarte que te la roben. 2024년 8월 우루과이 해역 600척의 중국 어선이 3주째 바다를 점령했습니다. 3만 명의 어민이 굶주렸습니다. 하루 손실 50억 페소. 우리 돈으로 1200억. 작은 나라 우루과이에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미국도 브라질도 아르헨티나도 못 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이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참수리급 고속정 우라칸. 남대서양을 향해 출항. 그리고 발표된 단 한 줄의 성명. 저희 대한민국이 돕겠습니다. 당신들이 있어 한국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 이번엔 저희가 갚겠습니다. 세계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이건 군사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루과이가 한국을 따뜻하게 했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센테 매크웰입니다. 우루과이 국방부 차관이자 해군 출신으로 32년간 남미 해양 안보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아르헨티나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해양전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이 바다를 지켜왔다고 자부했는데 그날 저의 모든 것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2024년 8월 15일 그날의 일을 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 잠들어 있던 저에게 해군사령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중국 어선단이 우리 영해까지 침입했습니다. 즉시 출동하셔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였어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부랴부랴 헬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30분 후 몬테비더 해군기지 상공에 도착했는데 헬기 창문으로 보인 광경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이어진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 마치 해상 도시처럼 번쩍였습니다. 600척이 넘는 거대한 선단이 우루과이 해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야간 조업등이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빛이 자연의 달빛까지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32년 해군 경력에도 이런 압도적인 침탈은 처음이었어요. 차관님, 이미 3일째입니다. 우리 어선들은 한 척도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해군 작전 참모 카를로스 대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절망감을 더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3일 밤을 새운 흔적으로 초췌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평소 강인하기로 유명했던 그가 이런 모습이라니. 작전실로 들어가 레이더 화면을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의 빨간 점들이 마치 감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단순히 고기만 잡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형 흡입 장비로 해저를 긁어모으고 있었고 오징어부터 참치, 멸치까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죠. 심지어 새끼 물고기까지 가리지 않고 남획하고 있었습니다.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일 손실만 5억 페소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이 한 달 안에 완전히 붕괴될 거예요. 카를로스 대령이 내민 보고서를 보니 참담했어요. 우루과이 GDP의 8%를 차지하는 수산업이 단 며칠 만에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우리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우루과이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구축함 2척뿐이었어요. 최고 속도 25노트, 낡은 무장, 구식 레이더. 중국의 최신 어선들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빠르고 숫자도 압도적이에요. 게다가 뒤에 중국 해경선들도 대기 중이거든요. 어제 우리 함정이 접근했을 때 카를로스 대령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표정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우루과이 해군 기함인 리베르타드 호에 승선해서 중국 어선단에 접근했죠.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규모가 더욱 실감났어요. 가장 큰 어선은 길이가 100m가 넘었고 우리 군함보다도 컸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최신형이었어요. 위성 항법 장치, 첨단 어군 탐지기, 자동화된 그물 투입 시스템까지. 저것들을 보세요. 함장이 망원경을 건넸어요. 중국 어선들이 투입하고 있는 그물망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덮을 수 있는 거대한 그물이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 한 번의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일주일 동안 잡을 고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폐기물 처리였어요. 바다 위로 기름과 음식 쓰레기,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깨끗했던 우루과이 해역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200m까지 접근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10여 척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해요. 후퇴해야 해요. 함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중국 어선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은 공해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즉시 물러가십시오. 충돌 위험이 있어요. 위협적인 중국어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빨랐어요. 무엇보다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후퇴합니다. 결국 우리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의 굴욕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우루과이 어민들의 모습은 더욱 참담했어요. 부두에는 조업을 포기하고 돌아온 어선 50여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민들은 그물을 손질하며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혹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까? 이미 해봤어요. 브라질도 아르헨티나도 자국 사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칠레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해서 거절했고요. 미국은 우루과이 문제라며 선을 그었어요. 카를로스 대령의 대답에 절망감이 더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처절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루과이 같은 작은 나라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의 정의는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침탈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요. 차관님,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젊은 해군 장교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국방부 집무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중국 어선들의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우리 영토가 점령당한 것 같았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전화가 울렸어요. 차관님, 저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한국? 갑작스러운 연락에 저는 당황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해양 순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우루과이 사정을... 차관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1950년경 우루과이에서 한국에 보낸 물품이 있었는데 혹시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1950년? 저는 갑자기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혹시 모포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모포 7만장. 그때 그 모포들이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차관님, 이제 저희가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70년 전 우루과이가 베푼 작은 선의를 한국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우라칸급 고속, 순찰정 1척을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완전 무상으로, 조건 없이 말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하지만 왜 우리를... 차관님,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72년 전, 그 추운 겨울, 우루과이에 모포가 없었다면 저희 할아버지들은 얼어 죽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우루과이의 바다를 지킬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흘렸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이런 정신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의 제안을 받은 후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믿어도 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외교관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 미국, 브라질 등 강대국들과의 거래에서 늘 속아왔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선 과거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우루과이가 한국전쟁 때 도움을 줬던 건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국립도서관 지하 3층 보관소에서 1950년대 외교문서를 찾아 헤맸어요. 70년이 넘은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뒤진 끝에 드디어 찾아낸 문서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11월 15일 우루과이 정부 결정 대한민국 의료 지원 물자 및 방한용품 지원, 모포 7만 장, 의료용품 1,500상자, 담요 500장,
군화 2,000켤레, 총 예산 250만 페소. 250만 페소라면 당시 우루과이 국가 예산의 0.8%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때 우루과이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었죠. 2차 대전 이후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23%를 넘었고 인플레이션도 연 40%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배급제로 연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도왔을까? 문서를 더 뒤적이다가 당시 우루과이 외무장관 알베르토 곤살레스의 연설문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비록 작은 나라이고 지금 우리도 어려워요. 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한국의 병사들과 민간인들에게 우루과이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작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죠. 그때 우루과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줬던 거였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당시 우루과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몬테비더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은 점심값을 모아서 한국에 보냈고 어느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군복을 보내며 한국 병사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한국이 이걸 빌미로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 아닐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9년 중국이 우루과이에 항만 투자를 약속하며 접근했을 때도 처음엔 조건 없는 투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99년 장기 임대와 중국군 함정의 기항권을 요구했죠. 2021년 브라질이 공동 어업협정을 제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우루과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꼼꼼히 물어봤어요. 대사님, 순찰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궁금합니다. 유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운영비는? 그리고 혹시 군사협력이나 한국 기업의 우루과이 진출 또는 다른 경제적 요구사항이 한국 대사 김정호 씨의 대답은 예상외였어요. 차관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 배로 우루과이 바다를 잘 지켜달라는 것. 그게 전부예요. 유지비는요? 연료비는요? 5년간 모든 유지비 한국이 부담합니다. 연료비, 수리비, 교육비, 심지어 승무원 급여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그럼 그 대신 한국 기업들의 우루과이 진출이나 대신은 없어요. 정말로요. 저희 정부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루과이가 바다를 되찾는 것. 그것만이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외교 경력 32년 동안 이런 거래는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조건 없는 지원이라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다음 날 저는 남미 각국의 국방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대해 물어봤어요. 먼저 브라질 국방장관 페르난도에게 전화했습니다. 페르난도, 혹시 한국이 브라질에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 있나? 아니, 전혀 없는데. 무슨 일인가? 글쎄, 우리한테 순찰정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뭐? 한국이? 그럼 분명히 뒤가 있을 거야. 아마 나중에 군사기지 설치하자든지 아니면 자원 개발권을 요구할 거야. 중국처럼 말이야. 아르헨티나 국방장관 마르틴에게도 물어봤어요. 마르틴, 한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해? 한국? 경제는 발전했지만 작은 나라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조심해. 요즘 아시아 국가들이 남미에 진출하려고 온갖 달콤한 제안을 하거든. 일본도 그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칠레 국방장관 로드리고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한국? 좋은 나라지만 공짜로 뭔가를 준다는 건 믿기 어려워. 분명히 나중에 값을 치르게 될 거야. 모든 동료들의 반응이 같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혹시 내가 너무 순진한 걸까? 한국이 정말 조건 없이 도와줄까? 마리아는 신중한 성격이에요. 변호사 출신으로 늘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을 찾아내는데 능숙하거든요. 글쎄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데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고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중국 어선들은 매일 우리 바다를 약탈하고 있었고 다른 어떤 나라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법무팀까지 동반했어요.
대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정말 조건이 없다는 게. 김정호 대사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차관님,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말이죠.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도움을 줬던 나라들 덕분이다. 이제 우리가 도울 때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도 하셨죠.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순환시키는 거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 뭔가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세상에는 조건 없는 선의가 존재하는 걸까요? 김 대사가 계속했습니다. 차관님,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할아버지는 1950년 12월 한국전쟁 때 중국군에게 포위된 적이 있어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3일을 버텨야 했죠. 그때 몸에 두르고 있던 게 우루과이에서 보낸 모포였어요. 김 대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모포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도 저도 태어나지 못했겠죠. 차관님, 이게 단순한 외교 거래인가요? 이건 생명의 빚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한국인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부산에서 출발해요. 우라칸호라는 이름으로요? 우라칸호? 네, 스페인어로 허리케인이라는 뜻이죠. 우루과이 바다에 몰아칠 희망의 바람이라는 의미로 지었어요. 김 대사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뭔가요? 1950년 당시 한국에서 우루과이에 보낸 감사 편지 원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쓴 친필 편지예요. 편지를 읽어보니 한글과 함께 스페인어 번역문이 적혀 있었어요. 친애하는 우루과이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이것도 헛된 희망일까봐. 차관님,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만약 우라카노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철수하겠어요. 우루과이에 부담을 드리지 않겠어요. 김 대사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한국에 모포를 보내던 모습을, 그리고 지금 그 모포가 배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 우라카노가 도착하기 이틀 전 예상치 못한 대참사가 터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더욱 대담해져서 이제는 우루과이 연안 12해리 안까지 침투해서 조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완전한 영해 침범이었어요. 더욱 심각한 건 그들이 우루과이 어민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관님, 대변 사태입니다. 중국 어선 80여 척이 푸에르토델, 부카오 앞바다 오헤리 지점에서 조업 중이에요. 작전실로 뛰어들어온 참모의 보고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푸에르토델 부카오는 우루과이에서 가장 중요한 어항이거든요. 전체 어획량의 40%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곳에서 조업한다는 건 우루과이 어업의 심장을 멈춘다는 뜻이었어요. 즉시 함정을 출동시키십시오. 함장님들이 출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믿기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군인이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항구로 달려갔어요. 항구에서 만난 카를로스 함장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죠.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3일째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나갈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군인이 명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카를로스 함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제 우리 함정이 접근하자 중국 어선들이 우리를 애워쌌어요. 600척대 1척으로 말이에요. 그들이 위협했어요. 다시 오면 충돌하겠다. 인명피해는 우루과이가 책임져라고. 카를로스 함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와의 해상 충돌도 경험한 강인한 군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선전포고 없는 전쟁. 그때 항구 앞에서 거대한 소란이 일었습니다. 수백 명의 어민들이 몰려와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바다를 지켜라.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중국 놈들을 쫓아내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
어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3대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가 그들의 전부였는데 그 바다를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호세 할아버지였어요. 푸에르토 델 부카오에서 50년간 고기를 잡아온 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차관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왜 우리 바다에서 고기도 못 잡게 하는 거죠? 호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손자도 모두 어민이에요. 4대째 이 바다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바다에 나갈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부의 무능함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한 젊은 어민이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차관님은 편안한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고통을 모르시죠? 우리는 매일 굶고 있어요. 맞아, 우리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고. 3주째 수입이 없어요. 집세도 못 내겠어요. 상황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어민들의 분노가 정부를 향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돌을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관님,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민들을 직접 공격했어요. 뭐라고? 푸에르토 델 부카오 어민 김 선장의 배가 중국 어선에 의해 그물이 파괴되고 선체에 충격까지 받았어요. 즉시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김 선장의 어선은 처참한 상태였어요. 그물은 찢어져 나가고 선체 옆면에는 충돌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 선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새벽 5시에 조업을 나갔는데 갑자기 중국 어선 10척이 포위했어요.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우리 그물을 끊어버렸어요. 항의하니까 배로 들이받았어요. 부상은 없습니까? 다행히 부상은 없지만 손실이 500만 페소예요. 그물값, 수리비까지 합치면 500만 페소는 김 선장의 1년 수입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몬테비도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이죠. 어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왔어요.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이 사태를 다루고 있었어요. 몬테비데오에서 수만 명이 중국 침탈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산업 종사자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중국 어선단의 불법 조업으로 우루과이 경제가 하루 50억 페소의 손실을, 야당에서는 정부의 무능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 모든 뉴스가 정부 무능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야당 대표 마르코스 로드리게스는 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 주권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우루과이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어도 손 놓고 있어요. 이것이 독립국가가 할 일입니까? 정치적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도 연일 정부를 비판했죠. 우루과이 역사상 최악의 주권 침해 사태. 무력한 해군, 무능한 정부. 우루과이는 더 이상 독립국가가 아니다. 차관은 사퇴하라. 헤드라인들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32년 해군 생활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중국 어선들이 우루과이 어민들의 그물을 일부러 끊어버리는 일이 대규모로 발생한 것이죠. 차관님, 큰일 났어요. 급히 들어온 보고관이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민 30척을 집단으로 포위하고 그물을 모두 파괴했어요. 일부 어민들은 물에 빠질 뻔했어요. 총 손실액이 30억 페소입니다. 부상자는 없습니까?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어민 5명이 바다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어민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돌아온 어민들을 만나봤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차관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민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꾼일 뿐이에요. 마누엘 선장의 말에 다른 어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우리 바다가 아니래요. 중국 놈들 바다래요. 우리 조상들이 몇 세대에 걸쳐 지켜온 어장인데 아버지가 물려준 배인데 이제 아들한테 뭘 물려줄까요? 어민들의 한탄 소리가 가슴을 찔렸어요. 그날 밤 저는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했습니다. 각하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어민들의 분노가 정부로 향하고 있고
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요. 해결책은 없나? 현재로서는 한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수밖에. 한국 배 언제 온다고 했나? 내일 도착 예정입니다. 그 작은 배 한 척으로 뭘 할 수 있겠나? 600척을 상대로? 대통령의 회의적인 반응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정말로 우라카노 한 척으로 이 거대한 중국 어선단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시내에서는 시위 구호가 들려왔어요. 우루과이의 미래가 그 불빛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여보, TV에서 또 중국 어선 사건 나와요. 국민들이 너무 화나 있어요. 조심하세요. 정말로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이 정부로, 특히 해군을 책임지는 저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배가 온다고 했지만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8월 18일 우라카노가 몬테비더 항구에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항구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언론, 어민들, 정부 관계자들, 야당 의원들,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추산 5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궁금했던 것이죠. 과연 한국에서 온 배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로 600척의 중국 어선을 막을 수 있는 함정일지. 저도 새벽 6시부터 항구에 나가 있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오전 9시경 수평선에서 작은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우라카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크게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전부야? 생각보다 훨씬 작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우라칸호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길이 40m 정도의 중형 함정이었어요. 거대한 중국 어선들과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였죠. 중국의 가장 큰 어선은 길이가 120m가 넘었는데 우라카노는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저거 하나로 600척을 막겠다고? 허풍 아닌가? 언론들도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TV 카메라들이 우라카노를 클로즈업하며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이, 쇼네맨, 이것밖에 안 돼? Muy pequeño, muy pequeño, neomuhaga, neomuhaga. 이것으로 뭘 한다는 거지? 현지 기자들의 실망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심지어 야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저런 작은 배로 뭘 하겠다는 거냐? 우라카노가 항구에 접안하자 한국 승무원들이 내렸어요. 5명의 기술진이었는데 이들의 모습도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군복이나 멋진 제복을 입은 게 아니라 평범한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헬멧도 낡았고 신발도 그냥 운동화였습니다. 나이도 젊지 않았어요. 대부분 40에서 50대로 보였고 한 명은 60대 같아 보였습니다. 저분들이 전문가라고? 왠지 믿음이 안 가네. 동네 수리공 같은데?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특히 젊은 기자들의 반응이 노골적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한국 기술진들을 찍으며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문가들이래요, KKK. 우루과이 정부 완전히 사기당한 거 아닌가? 한국 기술진의 팀장인 박장호 씨를 만났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말 수수한 인상이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얼굴도 평범했어요. 무엇보다 카리스마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부산 해양경찰청에서 온 박장호입니다. 박 씨의 악수는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박 씨의 말투는 진실해 보였지만 주변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특히 우루과이 해군 장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런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카를로스 함장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언론과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죠. 박 팀장님, 이 작은 배의 한 척으로 어떻게 600척의 중국 어선을 막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 팀장의 답변은 뜻밖에도 차분했어요. 우라카노는 최신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기능이에요. 하지만 숫자상으로 600대 1인데요.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구체적인 작전은 내일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박 팀장의 답변은 자신감 있었지만 기자들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야당 의원 한 명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정부가 우루과이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신무기 테스트 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심으로 도우려고 왔어요.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박 팀장의 확신에 찬 대답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우루과이 해군 장교들에게 우라카노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저도 함께 둘러봤어요. 내부에 들어서자 조금 인상이 달라졌어요. 외관은 소박했지만 내부에는 최신식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통신 장비, 항법 장치 등이 한국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이 레이더는 100km 거리까지 동시에 200개 목표를 탐지할 수 있어요. 통신 시스템은 위성과 직접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서울까지 정보 전송이 가능하고요. 30mm 자동포는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어요. 박 팀장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카를로스 함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기술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다르잖아요. 중국 어선들은 우리가 접근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위해서 위협해요. 600척이 1척을 에워싸면 맞아요. 그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우리를 압박하죠. 물리적 충돌도 서슴지 않고요. 다른 해군 장교들도 동조했어요. 박 팀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내일 직접 나가보면 어떨까요? 내일요? 벌써? 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박 팀장의 적극적인 자세는 인상적이었지만 우루과이 측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첫날부터 중국 어선단과 대면하는 것은 걱정 마세요. 오늘은 관찰만 할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우라카노 도착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하지만 반응은 대부분 냉담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형 함정이 과연 중국 어선단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크기 차이만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야당 의원도 TV에 나와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정부가 한국의 작은 배 한 척에 의존하고 있다니 한심해요.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차라리 중국과 직접 외교 협상을 하는 게 낫겠어요? SNS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배 너무 작은데 저게 뭘 할 수 있을까? 중국 어선 한 척이 저것보다 큰 것 같은데 정부가 쇼하는 거 아닌가? 세금 낭비네. 부정적인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날 밤 저는 박 팀장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박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들 반응이 좋지 않아요.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예상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600척을 상대로. 박 팀장은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차관님, 저희가 여기 온 이유를 아세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들이 1950년 겨울 우루과이 모포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박 팀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저희는 단순히 배를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빚을 갚으러 온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빚을 갚을 때 절대 대충하지 않아요. 그 말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한 국제협력이 아니라 정말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현장을 파악해 보겠어요. 중국 어선들의 행동 패턴, 우루과이 함정들의 한계점, 그리고 바다의 특성까지 모든 걸 분석해야 하거든요. 분석한 다음에는 한국식으로 해보겠어요. 한국식이요? 네, 정면 승부보다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한국은 항상 강한 상대와 싸워왔거든요.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써야 했죠. 박 팀장의 말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뭔가 계획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보이는 확신이 조금씩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어요.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박 팀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차관님, 1950년에 우루과이가 한국을 도울 때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거예요. 작은 나라가 지구 반대편 나라를 어떻게 도우냐고. 하지만 해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한국식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 작은 배 한 척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크기만으로 능력을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2014년 8월 19일 아침 6시 우라카노의 첫 출동 날이었어요. 저는 직접 승선해서 현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32년 해군 경력에서 이런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박 팀장도 동행했고 우루과이 해군 장교 2명도 함께 탔어요. 그리고 취재진 3명도 허락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항구를 떠나면서 박 팀장이 말했어요. 차관님, 오늘은 관찰하는 날입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요. 관찰요? 네, 상대를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손자병법에도 나오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한국인이 중국 고전을 인용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우라칸호는 조용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속도는 20노트 정도로 별로 빠르지 않았어요. 박 팀장이 의도적으로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갑니까? 급하게 접근하면 그들이 경계하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박 팀장의 세심함이 인상적이었어요. 30분 후 중국 어선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아니, 장관이라기보다는 악몽에 가까웠습니다. 600척에 가까운 어선들이 수평선 끝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마치 바다 위의 거대한 도시 같았습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카를로스 함장이 절망적인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박 팀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레이더 화면을 유심히 보면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작은 노트북에 계속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저기 선단의 배치를 보세요. 배치요? 네, 무작정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박 팀장이 가리키는 대로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중국 어선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고 각 무리마다 특별히 큰 배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저 큰 배들이 지휘선인 것 같네요. 맞아요. 중국식 집단 조업 방식이에요. 박 팀장이 상세히 설명했어요. 지휘선이 어군을 찾으면 신호를 보내고 주변 어선들이 몰려가서 일제히 그물을 치는 방식이죠. 마치 군대 작전 같아요. 그럼 지휘선만 막으면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지휘선들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우라칸호가 중국 어선단에 조금씩 접근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까운 어선들이 하나둘씩 우라칸호 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시작됐네요. 박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10분 후 우라칸호는 중국 어선 20여 척에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예전에 우루과이 함정들이 겪었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공해입니다. 당신들이 나갈 곳이 아니에요. 즉시 물러나십시오. 방해하면 충돌할 것입니다. 위협적인 중국어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루과이 해군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카를로스 함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여기서 후퇴하게 되는데. 하지만 박 팀장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오히려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박 팀장이 통신기를 잡더니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함정입니다. 우루과이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우루과이 해역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중국 어선들의 반응이 즉시 달라졌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요? 왜 한국이 여기에? 한국 해경이라고? 박 팀장이 계속했어요. 우리는 충돌을 원하지 않아요. 다만 국제법에 따라 이 해역에서의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할 뿐이에요. 평화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겠어요. 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국 어선들이 포위를 풀고 약간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죠. 왜 물러나는 거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과 중국은 복잡한 관계거든요. 경제적으로는 협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미묘하죠. 그들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박 팀장의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중국 어선들은 더 이상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라카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라카노는 천천히 어선단 사이를 누비기 시작했어요. 마치 산책하듯 여유롭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첨단 장비들이 바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지금 뭘 하는 거죠? 정보 수집이에요? 그들의 조업 패턴, 이동 경로, 통신 방식, 지휘 체계를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첨단 장비들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레이더는 모든 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통신 장비는 중국 어선들의 교신 내용을 수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주파수까지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기술이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카를로스 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시간 동안 우라카노는 중국 어선단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차관님, 이거 보세요. 박 팀장이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어요. 중국 어선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매일 오전 10시쯤 서쪽으로 대규모 이동했다가 오후 3시에 동쪽으로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어군의 이동 패턴을 따라하는 거죠. 이 해역의 참치들이 조류를 따라 이동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박 팀장이 바다 지도를 펼쳤어요. 그들이 이동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병목 지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2개의 작은 섬 사이의 좁은 해협이었어요. 만약 이 지점에서 그들을 차단한다면 전체 어선단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실행하려면 완벽한 타이밍과 전략이 필요하죠. 박 팀장이 계속해서 다른 발견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지휘선들이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가 3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만약 이 주파수들을 교란한다면 지휘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군대도 통신이 끊기면 혼란에 빠지죠. 어선단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었어요. 박 팀장의 분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라카노는 항구로 돌아왔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들은 실망스러워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고 온 건가요? 기자의 질문에 박 팀장이 답했어요. 구경이 아니라 공부였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치실 건가요? 지켜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내일부터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전히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박 팀장이었지만 그의 자신감은 이전과 달랐어요. 그날 밤 박 팀장과 우루과이 해군 장교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내일부터 3단계 작전을 시작하겠어요. 박 팀장이 상세한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단계 중국 어선들의 통신을 선택적으로 교란해요. 전면 교란이 아니라 핵심 지휘선들만 타겟으로 하죠. 2단계 핵심 이동 경로를 시간차를 두고 차단해요. 정면 대결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에요. 3단계 우루과이 함정들과 협력해서 심리적 포위망을 형성해요. 물리적 충돌 없이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통신 교란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카를로스 함장이 우려를 표했어요. 우라칸회는 최신 전자전 장비가 있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들의 조업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국제법 위반 없이 말이에요. 흥미로운 계획이었어요. 정면 충돌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심리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70% 정도로 봐요.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70%라니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는 대답이었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박 팀장의 확신에 찬 답변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정말요? 오늘 뉴스에서는 별일 없었다고 하던데? 한국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 어떡해요? 우리는 늘 힘으로 부딪히려고 했는데 그들은 머리를 쓰더라고. 마치 바둑 두는 것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워. 아내도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일이 중요하겠네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야.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작은 희망이지만 분명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2024년 8월 20일, 운명의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운명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우라카노가 출동했어요. 박 팀장이 약속했던 본격적인 작전의 첫날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해군 사령부 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우라카노에 설치된 HD 카메라와 고성능 통신 장비를 통해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까지 이 작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오전 8시 우라카노가 중국 어선단에 접근했어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확실히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속도도 35노트로 높였고 각종 장비들도 전부 가동 상태였어요. 1단계 작전 시작합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우라카노가 전자전 장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어선들 간의 무선 통신을 선택적으로 방해하는 작전이었어요. 특히 지휘선들이 사용하는 핵심 주파수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았어요. 중국 어선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도 그들의 대형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란 성공한 것 같은데요? 작전실의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어요. 참모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차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중국 해경선이 접근하고 있어요. 레이더 관제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화면에 거대한 함정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경 소속의 대형 함정이었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길이 120m급입니다. 우라카노의 3배 크기예요. 상황이 급변했어요. 중국이 해경선까지 투입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어업 분쟁의 차원을 넘어선 일이었어요. 중국 해경선에서 강력한 경고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 함정, 즉시 이 해역을 떠나라. 이는 중국의 전통적 어장이며 중국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박 팀장이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여기는 우루과이 해역이에요. 우리는 우루과이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경고한다. 10분 내에 떠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 충돌의 책임은 한국이 진다. 중국 해경선의 위협은 점점 강해졌어요. 그들의 어조에서 진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작전실의 분위기가 급속히 싸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어업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박 팀장에게 즉시 후퇴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참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단계 작전으로 넘어가겠어요. 지금 상황에서요, 중국 해경선이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이 오히려 기회예요. 중국 해경선이 오면서 어선들의 대형이 완전히 흐트러졌거든요. 이 틈을 노려야 해요. 정말로 레이더 화면을 보니 중국 어선들이 해경선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워하며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라칸호가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어제 발견했던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두 섬 사이의 좁은 해협 말이에요. 속도 48노트로 상승. 우라칸호가 정말 놀라운 속도를 냈어요. 중국 어선들이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심지어 해경선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5분 후 우라카노가 핵심 지점에 도착했어요. 중국 어선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좁은 해역이었습니다. 지점 도착, 2단계 작전 시행합니다. 우라카노가 그 지점에서 급정거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탐조등과 확성기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이 해역은 우루과이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모든 외국 어선은 국제법에 따라 즉시 퇴거하십시오. 동시에 우라카노의 30mm이라는 자동포가 하늘을 향해 경고 사격을 했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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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사격 소리가 바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모든 중국 어선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순간 모든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정지했어요. 600척이 넘는 거대한 선단이 일순간에 멈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효과가 있어요. 어선들이 모두 정지했어요.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차에 30초도 지속되지 못했어요. 중국 해경선이 갑자기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며
우라카노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위험해요. 충돌 코스예요. 거리 500m 빠르게 접근 중. 우라칸호보다 3배나 큰 중국 해경선이 정말로 충돌할 기세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물리적 충돌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박 팀장, 즉시 회피하세요. 제가 무정의에 대고 소리쳤어요. 알겠어요. 긴급 회피. 우라칸호가 급격한 선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국 해경선도 방향을 바꿔 계속 추격했습니다. 마치 고래가 작은 물고기를 쫓는 모습이었어요.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게임이었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건 추격전이었어요. 속도 최대, 지그재그로 회피! 우라칸호가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국 해경선은 계속 추격했습니다. 거리 200m, 계속 접근 중. 100m, 충돌 위험! 그때였습니다.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라카노가 급회전하던 중 숨겨진 암초에 충돌한 것이죠. 워낙 빠른 속도로 회피 기동을 하다가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작은 바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우라카노가 갑자기 정지했어요. 선체 손상, 엔진 정지, 좌현에 침수 발생.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우라칸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멈춰서 버린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체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천천히 마치 승리를 만끽하듯 접근했어요. 맹수가 상처 입은 먹이를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함정, 즉시 항복하라. 우리가 안전하게 견인해주겠다. 중국 해경선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전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 역시 절망감에 빠졌어요. 차관님, 어떻게 할까요? 참모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라칸호를 중국에 넘겨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조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박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관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한국의 체면을 구겨뜨렸어요.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함정 2척을 즉시 보내겠어요. 저는 급히 구조작전을 지시했어요. 하지만 우루과이 함정들은 너무 느렸어요. 우라칸호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2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이 우라칸호를 강제로 견인해 갈 수도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국제적인 대형 사고로 비화될 가능성이었어요. 한국과 중국 간의 심각한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 해경선은 우라카노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리고 강제 견인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끝났다.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한국이 우루과이를 위해 준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까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루과이, 중국 해상 충돌, 한국 함정 손상, 남미 해역에서 벌어진 삼국 갈등, 국제뉴스 헤드라인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중국 측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온 것이죠. 한국이 우루과이를 이용해서 중국의 정당한 어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 외교부의 강력한 성명이었어요. 반대로 한국 외교부에서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루과이 주권 수역에서의 합법적 활동이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결국 한국까지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만 것이에요. 우루과이를 도우려다가 한국이 국제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박 팀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팀장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무리한 요청을 했네요. 아니에요, 차관님. 저희가 실력 부족이었어요. 너무 자만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일 아침에 한국으로 철수할 예정이에요. 우라칸호도 수리를 위해 부산으로 가져가야 하고요. 그럼 우루과이는? 정말 죄송해요. 우루과이를 도와드리지 못해서 70년 전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네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꿈만 같았던 희망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더욱 당당해졌고 국제사회에서 우루과이의 입지는 더욱 약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뉴스는 우리의 실패를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함정 작전 완전 실패, 우루과이 해양 주권 더욱 위축, 정부의 무모한 도박, 결국 참담한 실패로 귀결, 차관 사퇴 요구 목소리 높아져 모든 것이 끝났어요. 70년 전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한국과의 우정도, 우루과이의 희망도 모든 것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절망적인 밤이었어요.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어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 승리감에 차서 더욱 밝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우루과이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손상된 우라카노가 중국 해경선에 둘러싸인 차에 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여보세요? 차관님, 박장호예요. 박 팀장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떠나셨나요? 우라카노는 괜찮습니까? 응급수리를 마쳤어요. 항해에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어제 그런 참혹한 실패가 있었는데 또 시도하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중국 해경선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상황인데 이번엔 달라요. 정면 승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어요. 다른 방법이요? 네, 진짜 한국식 방법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써온 진짜 비밀 무기를요. 박 팀장의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어제의 절망감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차관님, 한국이 지금까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세요? 글쎄요.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했어요. 무기가 아니라 정신으로 했어요. 내일은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어요. 정신으로요? 네. 1950년 우루과이가 한국에게 보여준 바로 그 정신으로요. 박 팀장이 계속했어요. 차관님, 저희 할아버지들이 1950년 겨울 받았던 모포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그 모포에는 우루과이 할머니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수놓은 태극 문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페인어로 이런 글씨도 수놓여 있었어요. Para nuestros hermanos coreanos. 그런 디테일까지. 그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내일은 그 마음으로 해보겠어요. 박 팀장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알겠어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차관님,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이번엔 절대 한국과 우루과이에 피해를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항구에 나갔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라카노 주변에 우루과이 어민들이 대거 모여 있었던 것이죠. 저분들이 왜? 박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어젯밤 어민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작전에 함께 참여해달라고요. 어민들이 참여한다고요? 네, 이번 작전의 진짜 주인공은 어민들이에요. 박 팀장이 어민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호세 할아버지를 비롯해 50명의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박 팀장의 계획은 완전히 예상 외였어요. 우라칸호가 중국 어선단에 접근하되 이번엔 공격적이지도 위협적이지도 않게 접근한다. 대신 우루과이 어민들이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적인 어장에서 평화롭게 고기를 잡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차관님, 이번엔 전 세계가 더욱 주목하고 있어요. 어제 사건 때문에 국제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정말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외신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NHK, 심지어 중국 CCTV까지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이 바다가 누구의 바다인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요. 오전 10시, 우라카노와 우루과이 어선 50척이 함께 바다로 나갔어요.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라카노는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루과이 어민들을 보호하면서 조용히 중국 어선단에 접근했습니다. 중국 어선들도 어제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민들이 함께 있어서 함부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고한 어민들을 위협할 수는 없었어요. 우루과이 어민들이 자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수십 년간 해왔던 바로 그 방식으로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조업 방식으로 그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루과이 어민들이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장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모습이에요. 각국 기자들의 감동적인 리포트가 이어졌어요. 중국 어선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롭게 조업하는 어민들을 방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호세 할아버지가 자신의 어선에서 강력한 확성기를 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적대감이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이 바다에서 50년간 고기를 잡아왔어요.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이 바다에서 살았어요. 호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4대에 걸친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이 바다는 우루과이 사람들의 삶터예요. 우리는 이 바다와 함께 살아왔고 이 바다를 사랑하며 지켜왔어요. 다른 어민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존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바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에요.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고기를 잡고 싶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중국 어선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몇몇 어선들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러나는 거죠? 저는 박 팀장에게 물었어요. 차관님, 중국 어민들도 같은 어민이에요. 가족을 위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루과이 어민들의 절실함을 이해하는 거죠. 정말로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배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 1시경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어선단 중 한 척에서 무선 통신이 들어온 것이죠. 우루과이 어민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어민이에요. 우리도 가족을 위해 바다에 나왔어요. 중국 어민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해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박 팀장이 즉시 응답했어요. 우리도 평화적 해결을 원해요. 대화로 풀어가죠. 그날 오후 정말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어민과 어민 사이에 직접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중국 어선단 대표와 우루과이 어민 대표, 그리고 박 팀장이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화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전 세계가 고정했어요. 대화의 핵심은 단순했어요. 서로의 생존권을 인정하되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오후 4시 놀라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중국 어선들은 우루과이 연안 50해리 내에서는 조업하지 않기로 했고 우루과이는 50해리 밖 공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조업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양측이 공동으로 해양 자원 보호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폭력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이해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것도 정부나 외교관이 아닌 어민과 어민 사이의 직접 대화로. 그날 저녁 우루과이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한국이 우리 바다를 돌려줬다. 오라카 호만세. 박 팀장님 고마워요. 거리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박 팀장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차관님, 저희는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정신으로 이긴 거예요. 1950년 우루과이가 보여준 그 따뜻한 정신으로 말이에요. 박 팀장이 계속했어요. 힘으로는 일시적인 승리만 가능하지만 마음으로는 영원한 평화가 가능해요. 그것이 한국이 배운 교훈이고 우루과이에서 배운 지혜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눈물을 흘렸어요. 70년 전 할아버지들의 선의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작은 모포 한 장이 큰 바다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우루과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항구는 완전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약속대로 50해리 밖으로 질서정연하게 물러갔고
우루과이 어민들이 3주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항구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민들의 첫 출항을 직접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호세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배를 띄웠어요. 50년 경력의 그는 누구보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낡은 어선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차관님, 정말 고마워요. 호세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힘차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손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바다가 생겼어요. 4대째 이어온 우리 가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다른 어민들도 하나둘씩 희망에 찬 표정으로 바다로 나갔어요. 마누엘 선장, 카를로스 형제, 페드로 할아버지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출항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바다다. 3주 만이야. 3주 만에 다시 나가는 거야. 어민들의 함성이 항구를 가득 메웠어요. 6시간 후 어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박이야. 완전 대박. 마누엘 선장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의 배에는 참치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보지 못했던 풍성한 어획량이었어요. 3주 동안 중국 어선들이 휩쓸고 간 바다인데도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있다니. 바다가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어. 다른 어민들도 모두 만선이었어요. 바다의 회복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바다의 증거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 바다가 돌아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아도 돼요. 집세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민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날 오후 몬테비더 대통령궁에서 성대한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국회의원들, 각국 대사들, 그리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어요. 오늘 우루과이는 진정한 주권을 되찾았어요.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무력이 아닌 지혜로, 대립이 아닌 대화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이룬 성과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70년 전 우루과이가 심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됐어요. 대통령이 박 팀장을 연단으로 초청했어요. 박장호 팀장님과 대한민국 정부의 우루과이 국민 300만 명을 대표하여 최고의 감사를 표해요. 박 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대통령님, 우루과이 국민 여러분,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70년 전 우루과이가 한국에게 보여준 그 마음을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박 팀장이 계속했어요. 1950년 겨울, 한국의 젊은 병사들이 영하 20도의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우루과이가 보내준 모포 7만 장. 그 모포에는 단순한 천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그 사랑 덕분에 한국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우라카노가 되어 우루과이로 돌아온 것이에요. 박 팀장의 말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호세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80년간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호세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1950년에 한국에 보낼 모포를 만들 때 사용했던 실과 바늘, 그리고 작은 태극 문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증조 할머니께서 한국을 위해 모포를 수놓으실 때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이 은혜가 돌아올 거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 호세 할아버지가 그 귀중한 유물을 박 팀장에게 전달했어요. 이제 이걸 한국에 돌려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예언이 맞았어요. 박 팀장이 그 실과 바늘을 받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이렇게 70년을 넘어서 돌아오다니 그 순간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감동이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날 밤 우루과이 전국이 축제였어요. 몬테비데오 광장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우정을 기념했습니다. 태극기와 우루과이 국기가 나란히 걸렸고 한국 음식과 우루과이 음식이 함께 나눠졌어요. 한국에서 온 김치와 우루과이의 아사도가 한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한국 만세, 우루과이 만세, 우라칸 호만시. 박장호 팀장님 고마워요. 사람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첫 번째는 우루과이와 중국 간의 해양협정이 UN 해양법위원회에서 공식 승인받았다는 것이죠. 어민과 어민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합의가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구적으로 우루과이 바다가 보호받게 됐어요.
외무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두 번째 놀라운 소식은 다른 남미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에서 잇따라 한국에 비슷한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우루과이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달라. 한국의 평화적 해결 방식을 배우고 싶다. 한국의 마음 외교가 남미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반응이었어요. 유럽연합, 아세안, 아프리카 연합에서도 한국의 접근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Force by Heart 매움의 힘라는 새로운 외교 용어까지 생겨났어요. 그 주말 몬테비더에서 모포 기념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우루과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정한 새로운 국가 기념일이었어요. 축제에는 10만 명이 참가했어요. 70년 전 한국에 보낸 모포 7만 장과 지금의 우루과이 인구를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 팀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팀장님, 정말 고마웠어요. 우루과이는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차관님,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70년 만에 할아버지들의 빚을 갚을 수 있어서요. 빚이라뇨? 이건 빚이 아니라 우정이죠. 박 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 한국과 우루과이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때 축제 무대에서 특별한 공연이 시작됐어요. 우루과이 아이들이 한국 전통춤인 부채춤을 추고 한국에서 온 어린이들이 우루과이 탱고를 추는 공연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국경도 언어도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만이 중요했어요. 축제가 끝날 무렵 박 팀장이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이건 뭔가요? 우라카노 축소 모형이에요. 한국에서 특별히 만든 거예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소형 모형이었어요. 실제 우라카노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라카노는 이제 우루과이 바다의 영원한 수호신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박 팀장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모형은 약속의 상징이에요. 한국과 우루과이가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약속. 그날 밤 저는 우라카노 모형을 들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완전히 평화로운 바다였어요. 중국 어선들의 위협적인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루과이 어선들의 온화한 불빛만이 고요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70년 전 할아버지들이 심은 작은 선의의 씨앗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모포 한 장이 바다 전체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도 다른 나라의 선의의 씨앗을 심을 차례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루과이도 한국처럼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자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나라에 전해주자고. 사랑은 순환하는 것이니까요. 선행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70년 전 우루과이 할머니들이 모포에 수놓은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6개월 후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사이에도 비슷한 협력이 시작되었어요. 우루과이가 파라과이의 강오염 문제를 도와주기로 한 것이죠. 우라칸호의 기술을 활용해서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호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는 이제 우루과이 어민협회 회장이 되어 다른 나라 어민들과의 교류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에서 우라칸 모델을 공식 평화 해결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죠. 대화와 이해를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 이것이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채택식에 참석했어요. 박 팀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해낸 거네요. 박 팀장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루과이 할머니들이 해낸 거예요. 70년 전에.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라칸호는 여전히 우루과이 바다를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두 나라 사이에 생긴 영원한 유대였습니다. 70년 전 모포 7만 장으로 시작된 사랑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가 우루과이 모델을 도입했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28개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매년 8월 22일을 세계 마음의 날로 지정했어요. 한국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그리고 그 은혜는 더 큰 사랑이 되어 돌아온다. 작은 선의가 만든 거대한 기적, 마음이 만든 평화, 모포 한 장이 바꾼 세상. 이것이 진짜 한국의 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